지난 대선이 끝난 직후에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떠돌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동원입니다. 제가 여수는 자주 옵니다. 남원이 집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이쪽 분들은 여수 아니면 회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비교적 낯설지 않고 정이 많이 들어있는 곳인데 지난번에 광주에서보다는 훨씬 많이 오셨네요.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특히 여기서 이렇게 쭉 보니까 서울에서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떻습니까? 성록수 영화를 보신 나름대로 느낌들이 다 있으실 텐데 마지막 장면이 귓전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을 얘기했던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가? 노무현을 팔아서 정치에 입문했던 소위 말하는 친노 이분들은 국회에 있지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짜인지에 대한 고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과연 오늘 이 순간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소중한 역사의 이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하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이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그 행태를 보면 건국을 했던 초대 대통령부터 이 장면 윤보선 정부까지는 소위 말하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운동 세대였습니다. 물론 좌우익으로 나눠져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시기는 있었지만 독립운동 세대가 정치 1세대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가 소위 말하는 군부 쿠데타 세력들이었습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찬탈한 군부 세력들이었습니다. 이게 정치 지도자의 이기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물론 당시에 신한국당으로 당선은 됐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가 민주화 운동 세대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이게 정치 지도자의 3기 세대다. 그런데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오늘날 이 세력들은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과거에 50년 전으로 후퇴해버리는 소위 유신잔당들의 회귀 세력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이런 쓴맛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들이고 오늘날의 정치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지금 새누리당 정권,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임하고 있을까? 박정희 때부터 소위 말하는 김영삼 때까지
37년 6개월 동안을 영남에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10년간의 정권을 빼앗겨본 그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누려왔던 그 권력의 단맛, 소중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자각을 하지 못했다가 10년을 뺏겨보니까 너무나 절절하게 이 권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정권을 잡아서는 그 이후에 이제 전혀 뺏기지 않겠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정권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영구 집권의 플랜을 짜서 이명박이가 이 집권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와 반면에 민주정부 10년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우리 민주화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부터는 과거에 겪었던 그 고초와 고통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꿀맛에 단맛에 익숙해져버린 그런 상황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확히 얘기하면 새누리당이 야당 같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 같은 그런 지금 정치 지형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맨 처음에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던 것이 쇠고기 파동이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우리 어머니들이 전국에서 중소도시를 막론하고 대도시에서까지 전국에서 쇠고기 파동이 있었습니다. 촛불 시위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명박은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구나. 자기가 서울시장 할 때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을 했던 원세훈이를 행자부 장관 시켰다가 바로 국정원장으로 보내가지고 그때부터 영구 집권의 플랜을 가동시킨 것이다. 이렇게 저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원세훈이가 국정원장으로 가고 난 직후부터 소위 말하면 매일매일 국정원에 지시를 내려서 민간인 사찰을 국무총리 시절부터 시키고 대포폰을 이용해서 청와대가 전부 짜고 이 민주세력들을 말하자면 사찰하고 그러면서 댓글부대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이버 사령부 만들고 이런 형태로 계속 운영을 하다가 결국은 헌법에서 공무원법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경찰청, 보훈처 등등 모든 권력기관 7개 기관이 이 대선에 직접 개입하는 부정선거를 자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개표 조작 의혹을 지금 낳고 있는 이런 현상. 이것은요, 이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 한국사에 있어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일 악랄하게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 이승만 정부였는데, 이승만 정부는 4.4 오입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잖아요. 삼선 개헌을 했다든지, 그 당시에 이 관권선거라고 해봐야, 면단위 면석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몰표 집어넣고 투표함 바꿔치고 이런 것이 고작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이 아무리 투표를 잘했고 아무리 정상적인 개표를 했다 하더라도 그 개표 결과가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목도를 했던 것이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였다. 자, 이것을 과연 우리 야당에서는 모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얘기를 못하느냐? 저도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사유가 뭐냐? 대선 불복입니다.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그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 애써서 물은채하고 무시해버리는. 결국 그것은 어디에서 기초한 것이냐? 야당이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이렇게 정치를 하면 새누리당에서 어떤 반응이 올까? 보수 언론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 청와대 박근혜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 이것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야당은 정상적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가 없다. 그런 정당으로 지금 전락해버렸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느 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서 그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참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변명을 계속 하지만 답답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재야 인사 시절에 제가 비서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는 제가 호남의 조직정책을 맡아서 일을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2012년 남원 순천에서 당선될 때는 제가 통합진보당으로 당선됐어요. 민주당 공천 받지도 못했고 민주당의 당시에 공천을 받았던 사람은 청와대 정무수석부터 원내대표를 했고 예결위원장을 했던 4선에 도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이기고 통합진보당으로 당선돼가지고 국회에 갔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산이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제가 결국은 무소속으로 있다가 지난해 3월 달에 이 당에 합류하고 나서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이것을 발언하지 않고 이것을 밖에 알리지 않는다면 소위 말하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은 역사의 죄인이다. 이런 저 나름대로의 고민 끝에 이 문제에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여수에 계시는 정병진 목사님이나 또 우리 김우영 목사님이나 또 우리 한영수 선생이나 여러분들 만나 뵙고 말씀 듣고 저 나름대로 하나하나 전부 검토를 하면서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도 확신이 서야 되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확신이 섰던 게 지난해 11월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 트랙으로 이것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하나는 좀 더 완벽하게 이 문제를 내가 끝까지 더 파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두 차례의 국회에서 토론을 개최해가지고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법안을 우리가 발의해서 이것을 개정을 시켜야 되겠다. 공직선거법을. 그래서 지금 지난해 12월 달에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그것조차도 우리 야당에서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문제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심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하다 안 돼서 제가 법을 쭉 보니까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을 때 벌칙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앞으로 공직자가 선거에 있어서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한 경우에 최하 징역 5년에서 최고 징역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지금 개정안을 엊그저께 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뭐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국가공무원이 또는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국가 공권력이 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은 사필 규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한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불의가 정의를 덮지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10월 13일 날 제가 국회에서 발언한 이후 이제 2달 가까이 이제 돼 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18대 대선에 대한 부정선거,
개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론을 모아가고 있고 여기에 하나 모아들어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 의견들이 모아지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20대 총선이 있고 또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빠르면 그 전에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이 18대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이 땅에 다시는 이렇게 추악한 그리고 악랄한 부정선거와 개표 조작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뜻을 모으고 앞으로 투쟁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인사드리는 시간을 아주 짧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기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약속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책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 선거법 개정안이 준비가 되면 이것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서 직접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처럼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제 느낌을 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당 책임이죠. 그러나 이것을 막지 못한 야당의 책임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왜 13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 이 지경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정치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945년 해방 이후에 건국이 돼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태생적 토양을 보면 맨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정치를 했습니다.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그리고 1961년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가 군사 쿠데타 세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집권을 했던 세력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가 민주화 운동 세대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 이후의 집권 세력은 민주화 세력보다도 더 한층 더 개방되고 정말 국민에게 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집권을 했어야 되는데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현 새누리당 정권은 그야말로 박정희 시대 1961년도의 박정희 시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적어도 50년 이상 우리 한국 정치사는 후퇴하고 말았다. 자, 이런 과정에 정치가 후퇴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와는 비례해서 아주 악랄한 수법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는 더 앞으로 진화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들은 장기 집권에 획책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1961년도 박정희 정권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우리 한반도는 어느 특정 세력이 일제 36년 강점기보다도 더 긴 세월을 독점했습니다. 지배해왔습니다. 지금 올해가 2014년이니까 1961년으로 계산하자면 53년 반세기가 흘렀는데 사실상 민주정부 1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3년 동안 박근혜 임기 끝나면 47년 동안을
반통일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김대중 정부에게 정권을 빼앗긴 당시에 한나라당은 뿔만난 보다가 갑자기 그 뿔통을 빼앗기게 되니까 정신이 뒤집어진 것이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심지어 원로비 사건, 대통령 부인이 오단벌 받았다고 하는 것까지도 검찰이 기소를 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노무현 정부에게 또 뺏기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정체성마저 버리고 좌클릭을 하면서 모든 복지 문제를 선점하고 치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명박이 집권을 합니다. 이명박 집권하고 장기 집권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원세훈이었습니다. 원세훈 서울시청 7급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 사람이 서울시장 할 때 자기 신부가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을 국정원장에 앉혀놓고 최초 현계 민간인 사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파동 때 전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원세훈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 그래서 노무현 서거정국 만들고, 그리고 나서 보수 언론 종편 장악하고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국무총리실에 민간인 사찰팀까지 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시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해킹합니다. 그 해킹의 주범은 요즘 성추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박이태 기사원 아니었습니까? 자기 당 부하들을 시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거예요.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개표 부정 시나리오에 접어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엄연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방기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말 앞날은 상당히 암울하기까지 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9월 11일 날 법원에서 원세훈 판결한 거 보셨죠? 네. 트위터 11만 건, 이건 선거법 관련돼서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국정원법은 법 위반이다 했는데 선거법은 위반 아니다. 웃기는 얘기죠. 제가요, 지난 대선 때 저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주로 영남 쪽에 가서 제가 선거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트윗에 여러 가지 날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에서 트윗 한 번 잘못 날려가지고 선거법에 기소가 돼서 300만 원 벌금을 맞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300만 원 벌금 맞았는데 트윗 한 건 날려가지고 국정원에서 수백만 건을 날렸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좀 우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잠깐 짧게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제가 기억해서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다시는 이 땅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표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의견을 모아주신 의견을 토대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법에 호소를 했는데도 법에서 묵살을 한 것이 결국은 여론이 확산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요. 바로 NNL 사건과 국정원 이 댓글 사건 때문에 이 이슈가 묻혀버린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도 논의하겠지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 선거의 이 개표 부정이나 선거 부정과 관련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국가적으로 NNL과 국정원 댓글 사건이었거든요. 그것이 주요 국민들의 관심사였고 그것을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불을 질렀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문제를 오히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더 집요하게 저도 공부하고 천착해서 더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대선이 끝난 직후에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떠돌았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동원입니다. 제가 여수는 자주 옵니다. 남원이 집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이쪽 분들은 여수 아니면 회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비교적 낯설지 않고 정이 많이 들어있는 곳인데 지난번에 광주에서보다는 훨씬 많이 오셨네요.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특히 여기서 이렇게 쭉 보니까 서울에서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떻습니까? 상록수 영화를 보신 나름대로 느낌들이 다 있으실 텐데 마지막 장면이 귓전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을 얘기했던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제 전혀 뺏기지 않겠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정권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영구 집권의 플랜을 짜서 이명박이가 이 짓거리를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와 반면에 민주정부 10년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우리 민주화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부터는 과거에 겪었던 그 고초와 고통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꿀맛에 단맛에 익숙해져버린 그런 상황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확히 얘기하면 새누리당이 야당 같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 같은 그런 지금 정치 지형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맨 처음에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던 것이 쇠고기 파동이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우리 어머니들이 전국에서 중소도시를 막론하고 대도시에서까지 전국에서 쇠고기 파동이 있었습니다. 촛불 시위를 했었습니다. 노무현을 팔아서 정치에 입문했던 소위 말하는 친노 이분들은 국회에 있지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짜인지에 대한 고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과연 오늘 이 순간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소중한 역사의 이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하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이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그 행태를 보면 건국을 했던 초대 대통령부터 이 장면 윤보선 정부까지는 소위 말하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운동 세대였습니다. 물론 이제 좌우익으로 나눠져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시기는 있었지만 독립운동 세대가 정치 1세대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가 소위 말하는 군부 쿠데타 세력들이었습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찬탈한 군부 세력들이었습니다. 이게 정치 지도자의 이기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물론 당시에 신한국당으로 당선은 됐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가 민주화 운동 세대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이게 정치 지도자의 3기 세대다. 그런데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오늘날 이 세력들은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과거의 50년 전으로 후퇴해버리는 소위 유신잔당들의 회기 세력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이런 쓴맛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들이고 오늘날의 정치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지금 새누리당 정권,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임하고 있을까? 박정희 때부터 소위 말하는 김영삼 때까지 37년 6개월 동안을 영남에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10년간의 정권을 빼앗겨본 그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누려왔던 그 권력의 단맛, 소중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자각을 하지 못했다가 10년을 뺏겨보니까 너무나 절절하게 이 권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정권을 잡아서는 그 이후에